안녕하세요, JL입니다. 현재 5월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스터디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법인과 개인의 결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만 개인 사업자 아니면 개인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신고 유형이 다양해요. 그래서 간편정보 복식부기 그리고 단순율, 기준율이라고 하는 거는 추계신고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기장의무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기장의무 판단이 잘못되면 신고가 잘못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고를 했지만 그 기장의무에 맞지 않게 신고가 들어가면 가산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신고 방법이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결산이 조금 어렵지, 법인세 신고서 작성하거나 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어렵긴 하지만 이런 기장의무 판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개인사업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기장의무 판단이 우선시 되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요새 지금은 홈택스에서 국세청에서 그 해당 사업자, 해당 개인에 대해서 수익금액이나 기장의무 판단을 안내문을 제공 다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지금은 더 매년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안내문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기장의무 판단도 되어 있고 해당 사업자, 해당 개인에 대해서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모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소득이 있는지도 모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터디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안내문은 참고용이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고가 잘못됐을 때 이거 국세청에서 제공한 걸로 신고한 건데요? 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편의상 당신이 이런 수익금액이 있었고 이러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이런 공제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소득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예시적으로 참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고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이제 맞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수정신고를 했다던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내역이 있다던가 경정된 내역이 있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경정된 내역을 반영을 해서 기장의무 판단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잠시만요. 제가 운전 중이라서.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는 그런 기장의무 판단과 신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신고를 맡았을 때는 이거 뭐지? 법인도 잘 몰랐지만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신고 유형이 있어서 더 이거 쉽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왜 쉽지가 않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 법인 결산과 개인 사업자의 결산이 조금 다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종합소득은 말 그대로 종합이에요. 소득이 합쳐졌다는 거죠. 여러 가지의 소득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소득을 함께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합소득의 종류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분류하는 거는 사업소득을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해서 총 7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이렇게 예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외웠던 게 있을 거예요. 입의 부사 근연기.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8가지였거든요. 입의 부사 근일연기. 예전에는 일시 재산소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타 소득에 이제 같이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일시 재산소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네, 10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종합소득, 이자 배당, 80km 구간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를 외우는 건 나중에 결손금이 있을 때 결손금에 대한 게 나와요. 그때 이자 배당은 그 결손금 차감을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결손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입의 부사 근연기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 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득금액은 나중에 어떠한 금액들의 그 기준금액이 돼요. 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금액이 되는 게 이런 소득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금액을 나중에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종합소득금액을 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은 필요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소득 자체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자체가 배당소득금액인데 간혹 배당소득은 그로스업이 있어서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1% 가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소득보다 11% 정도 가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는 일정한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자체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근로를 위해서 비용이 막 쓰여지지는 않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를 별도로 두었거든요. 그건 이제 연말정산을 하실 때 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가 또 근로소득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가 사업소득금액인데 여기에서 아까 기장의무 판단이 들어가고 또 신고 방법이 신고 유형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식복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그 해당 사업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장부에 시속 복식복에 80km 의해서 구간입니다. 장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요경비에는 사업과 관련된 것들만 넣어야겠죠.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이제
복식국이라고 하면 재무제표가 생성이 되고요. 간편장부로 기장을 했을 때 둘 다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 그 다음에 복식국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 복식국이 의무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식국이 의무자는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생성이 돼요.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만 재무제표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볼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보이긴 하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러한 그 재무제표가 제출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장을 했는데, 매월 기장료를 받고 기장을 했는데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재무제표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들이 재무제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예전에 몰랐을 때는 간편장부 대상자네 기장을 했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네 해가지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무제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시점에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신고를 나는 안내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고 신고를 잘 했는데, 이게 지금은 잘했어 라고 했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다음에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요청을 할 때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보니까 기장을 하는 것보다 추계로 아까 단순일, 기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식국이를 하는 것보다 간편장부를 하는 것보다 추계 신고하는 게 소득세가 더 적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가산세를 물고라도 어쨌든 기장 의무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가산세가 나오더라도 추계로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럴 때는 또 재무제표가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업자한테 반드시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추계로 신고를 하면 세금은 더 적게 나오지만 재무제표 생성이 안 됩니다 라고 고지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은 재무제표가 나올 줄 알고 기장도 맡기고 했었는데 이게 재무제표가 안 나온다는 거를 몰라요. 왜냐면 기장을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절세도 중요하긴 한데 반드시 사업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편장부로 하고 복식부기로 해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넣는 거, 추계 신고를 하면서 추계 그 경비율이 있어요.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그 경비율에 의해서 나온 필요 경비. 그러니까 추계 신고는 실제 경비가 없지만 너 이런 업종이면, 이런 업종 코드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겠다라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해놓은 필요 경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가져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필요 경비죠. 그래서 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가 이제 사업소득금액으로 산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 자체도 사업소득이 있지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구분을 해놓는 이유는 결손금 때문에 그래요.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차감을 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차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타 소득에서 다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결손금은 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이 소득금액 자체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단기에 발생이 됐으면 결손금이라고 부르고요. 이전 연도에 최근 10년간 발생된 게 있으면 그거를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서 자체도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어요. 물론 법인사업자도 일반 사업이 있을 거고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을 거지만 그거를 결손금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단기 결손금이 발생하고 전정기 2월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결손금 차감을 해주거든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이거를 구분해서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차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장을 별도로 구분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매업을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도매업도 하고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를 했을 때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발생을 하겠죠. 그때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경비는 또 하나의 통장에서 나갈 거고 통장 관리는 다양하게 하겠지만 한 회사의 통장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구분 격리를 해주셔야 돼요. 재무제표가 2개 나와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한 재무제표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재무제표가 각각 생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제표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 2개의 재무제표가 생성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편정부 대상자 아니면 추계로 신고한다라고 했을 때도 어쨌든 따로따로 구분해서 신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제가 왜 JL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시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각각 구분 격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결손금 2월 결손금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이 또 있죠.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연금소득을 받는 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고 필요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이 있는데,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 소득이 있고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필요경비가 있느냐 없느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줄 때 필요경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원천세 신고를 할 때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우리 이제 지금 제가 6가지, 7가지 되는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쫙 읊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원천세 신고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 그 해당 소득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이 있죠. 그리고 퇴직소득은 있지만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 기타 소득이 있을 거고 이자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 원천소득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가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1면인데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자체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표가 2장이 있는데 이 부표가 해당 사항이 없는 소득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부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장으로 많이 나올 건데, 그다음에
이자소득, 뭐 배당소득, 법인 원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부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을 하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하게 될 거고 지급명세 제출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소득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 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자와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서 지급명세 제출을 시속 했기 때문에 60km 국세청이 그 구간입니다. 내용들을 알고 있고 너는 이러한 소득들이 네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된 소득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안내문을 보내는 거고요. 그 외에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런 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은 우리가 원천징수 3.3%라고 하는 그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소득의 종류 자체는 사업소득이에요. 다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를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주고받고 하고 돈을 받을 건데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죠.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는 인적영역을 제공을 했을 때 물건을 뭐 재화를 뭐 사고팔고 하는 거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인적영역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면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도 프리랜서죠. 3.3% 원천징수 해가지고 그걸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개인이니까 이런 것들이 용이 되는 거지 법인사업자라고 하면 법인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하는 걸 하겠죠.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개인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득 금액들이 다 합쳐져서 종합소득 금액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종합소득 공제로 해가지고 그거를 또 차감을 해줘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소득 공제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 그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어떠한 그 소득을 계산을 할 때,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에 대한 그 과세 표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스터디를 하게 되면 보통 3시간, 몇 시간짜리예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 20여 분 가지고 하는 건 좀 짧죠. 그래서 근데 여러 번 많이 들어두시는 게 좋아서 제가 하는 얘기도 들으시고 내가 종합소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물론 이제 책을 보면 되겠지만 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는 구슬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영상을 들어두시면 어느 순간에는 내 귀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계속 들어보다 보시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고 하시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에 대한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